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뭘 보면 느끼십니까? 주말의 교통량일 수도 있고요. 또 백화점 매대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아지면 피서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피서철은 이 반려동물한테는 공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휴가철에 유기동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정현종 시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생명을 만나는 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아닐까요? 반려동물을 받아들인다는 건 현재에 해당하는 이 귀여운 모습과 함께 과거에 해당하는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질병, 또 그리고 동물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의 관계, 인연이라는 것도 이렇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함께 받아들이는 거겠죠. 자, 6월 30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재난방송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무증상, 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집에서 3, 4일 정도를 좀 쉬시면서 1339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또 다른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 두기, 또 그리고 기침 예절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이런 기본 에티켓 준수가 결국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달해온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요즘 많이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선올린 최희철님, 7741번님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를 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공에서 일을 할 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한 직원분이 계셨는데요. 예. 저는 그분을 보면서 공공 분야에서 정말 많은 장애인들을 할당을 해서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장애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분이 오늘 퇴직을 하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고.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한국여성수련회에서 일했던 정혜국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이분이들 나셔서 왜 장애인들이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는 조금 더 문이 천천히 닫혀야만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철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중증 장애인은 이 철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자동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맞아요. 것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할 건데요. 네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함으로써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혜구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청취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 많은 공공 분야에서 이분을 보면서 장애인분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뵌 적은 그러네요. 없지만 정혜국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장애 문제 얘기하시니까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이사로도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업은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 장애인 기업은 이런 센터에도 좀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조금의 그러네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는 저희 마지막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첫 뉴스는 21대 국회 지금 전반기 원구성, 이 민주당 독점 체제로 가게 된 내용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치 뉴스로 시작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나온 관련 내용 뉴스들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민주당 통합당의 두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최종 협상에 나섰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상이 결렬됐죠. 예. 그래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고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중에 이미 선출된 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장에 대한 선출이 거의 이루어져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상임위원장이 됐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야 협상 없이는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날 본회의에 통합당 참석을 안 했고요. 비정상적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당 의원들만 참가한 데서 진행이 된 거고요. 상임위원장 선출 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가 경정 예상 시전 연설이 있었고 이외 또 관련 상임위가 가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통합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당 의원들은 11개 상임위원 중에 4인계를 이미 제출했고 말 그대로 이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 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네.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오전 소식을 보면 통합당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할 것인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임할지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구체적인 전략이 이 끝장 토론을 통해서 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럼 아무래도 빨리 좀 서로 잘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국회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사실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 32년 만에 다수당의 상임위 독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퇴보이고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덩치가 엄청 큰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측하고 이쪽이 아닌 약한 사람들만 딱 몰려있는 상황에서 줄다리기 하면은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줄줄줄 끌려가거든요. 지금 국회의 모습이 똑같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협치 뭐 이런 건 아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된 1차적인 책임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을 제대로 좀 절제하고 약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1차적으로는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왔느냐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회 독재, 독선 이런 프레임에 갇힌다면은 향후 전국 운영을 할 때도 이것이 좀 부메랑으로 조금 책임감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제가 또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런 얘기를 하죠. 쟤네들이 다 가져갔어. 싹쓸이 해갔어. 이거 의회 독재야.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슬픈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요.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지켜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앞으로 정책 발굴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 해야 될 일은 국회 내에서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되게 견제를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인데 대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은 가지고 있는 건지 만약에 상임위에 다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런다면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느냐. 당장 그 35조 3천억에 달하는 추경을 3일 만에 지금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꼼꼼하게 들여다보려면 일단 미래통합당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당이 우리에게 설명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제 직장에 일하러 갈 때 직장에서 뭐 상사나 동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안이 꽂고 하지만은 사직서를 몇 번씩 생각하지만 못 꺼내고 계속 일을 하는 거는 집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볼모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미래통합당에게 어떤 정파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볼모가 되는 것이다. 결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여야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금 21대 국회에
지금 시작을 알리는 시기잖아요. 예.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대는 것은 여당은 정치력의 부재를 좀 드러낸 것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관계자들의 오찬이라든가 여러 번의 협상이 변명의 구실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여당이 보여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래통합당도 좀 문제가 있다. 네. 저는 이게 전략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초기했었거든요.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상임위를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힘이 없고 여당이 너무 횡포를 부린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야당이 무능하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전략으로 대내투쟁, 원내투쟁을 할 건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원내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말도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박병석 의장이 그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예. 이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이 이기는 그다음에는 그 대선에서 이기는 여당이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또 모순이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했다는 게 관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왔던 걸 왜 이번에 안 지키냐? 그 야당이라는 것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냈던 거예요. 지금 의석수로 여야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논리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오늘 끝장 토론에서 전열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통합당의 전략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금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여당 지지층이든 야당 지지층이든.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지금 정치권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뭐냐. 힘을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는데 통합당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이는 경우에는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듯이 네. 여당에도 비판이 갈 수 있지만 야당에도 비판이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능력 있는 초선들과 이런 뭐 재선 의원들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은 의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지 통합당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주어진 어떤 수적 열세라든가 이런 사실은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당이 모든 책임을 진다 말하기는 쉽죠. 그러면 야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의 삶이나 민생보다 더 앞서가는 건 없습니다. 박병석 의장도 국회의원의 기본이 국민과 국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을 살려두고 야당과 같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또 나라도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전략을 제대로 짜자 이 말씀 드리겠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오만은 버려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에도 분명히 실력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의욕에 넘치는 초선들도 있고요. 상당한 전투력을 그 작은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임위에 들어가서 정책 투쟁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번 추경의 무료 규모가 35조 3천억입니다. 야당이 꼼꼼히 들여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견을 제시할 국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일부 의원들이 뭐 밖에서 SNS하고 언론 인터뷰해가지고 여당 하는 거 국민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여당도 추경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을 다시 국회로 돌아오려는 협치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떤 뭐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국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지난해 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지금 2만 건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 적용을 검토한다 이런 언급이 지금 나와서
최근에 좀 늘고 있는 것 같은 이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경찰청이 28일 날 발표했는데 예.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유형을 보니까 예. 지난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19,940건, 거의 2만 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2018년보다 한 7% 증가한 수치라 그러는데 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이제 입건된 가해자가 3406명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신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실제 입건되는 거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겁니다. 형사 입건 비율이요. 예.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경찰청의 견해는 막상 신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입건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지만은 그나마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상담하고 이런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의 형사 입건자를 혐의별로 이렇게 보면은 예. 폭행 상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내용 안에. 네, 그다음에 체포, 감금, 협박. 그다음이 성폭력. 그리고 살인 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상당히 강력 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이 또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은 우리가 왜 뭐가 잦으면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듯이 데이트 와중에 그리고 이별하는 과정에 이런 폭력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 초창기부터 예.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7월 1일부터 네. 7월 8월 2개월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겪고 계신 여성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라. 여성 긴급 전화 1366 1366. 예, 그리고 112 긴급 신고도 가능하고요. 네. 사이버 경찰청 보면 온라인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제공이 되고요. 예. 그리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긴급 생계비, 치료비 이런 지원도 가능하니 혼자 소갈이하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시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데이트 폭력은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보도가 되기는 됐었는데 저희가 좀 이 수치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고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네, 아마 2018년, 2019년 건수를 비교하면 7% 정도 신고는 늘었다고 하는데요. 입건 건수는 2017년에는 72.8%, 예. 2018년에 54.8%, 2019년에 49.4%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건 네. 양면성을 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신고하는데 입건이 잘 안 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입건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신고한다. 이런 양면성의 해석이 다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다 봐야 되는 건데 경찰이나 전문가들이 신고를 하고 상담을 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가야 돼. 나 복잡한 일 얽히기 싫어라고 안 했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데이트 폭력이 가벼운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질 수 수위가 있다는 올라갑니까? 거죠. 그렇죠. 이게 폭행의 정도가 늘어난다던가 예. 아니면 이게 좀 굉장히 불미스러운 뭐 살인의 미수에까지 간다던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던가 그래서 초기에 빨리 신고하고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이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가해자 폭력의 피해자들이 대항한 경우에 정당방위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세운 이유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신고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본인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 어떤 저항을 하다가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방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문화가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어떤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둘이 해결할 문제라고 약간 방치하는 문화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이유는 물리적으로 아직까지 남성에 대항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면 나머지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좀 잘못된 문화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초기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꼭 참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초기에 근절을 하지 않으면 본인과 본인 가족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 좀 많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자체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예.
데이트라는 달콤한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트 폭력 이러면 뭔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뭐 사랑 싸움 정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좋아지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은 그냥 폭력입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이죠. 어떤 경우에서든 폭력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나를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단순히 헤어지자고 말한 것 때문에 나를 폭행을 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남자일까 아닐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 사귈 때 관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라. 그렇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비드 K님께서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폭력을 좀 너무 미화하거나 물타기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것으로 데이트라는 말을 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 문제가 이번 7월부터 8월까지의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이 좀 신고가 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저희가 끝내야 되죠. 지금 정의당이 가까스로 의원 10명을 지금 모아가지고 차별금지법 발의를 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누가 참여를 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법안 발의 관련해서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법을 발의하려면 의원들이 발의하려면 10명이 모여야 되죠. 네. 예, 지금 차별금지법 계속 주장했던 정의당 의원 수가 6명입니다. 6명. 4명만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네. 4명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아. 오죽하면 천신만고 끝에 법을 발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정의당 소속 6명은 모두 발의를 했고요. 이제 서명을 한 거죠. 네. 나머지 4명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드디어 10명을 채워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나이, 언어, 뭐 성적 지향, 장애, 성별 이런 것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또 갑자기 나온 내용도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를 했어요. 예. 13년 동안 6번이나 발의가 되는데 잘 안 됐던 것이고요. 계속 표류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한번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함께한 문재인 정부 계속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 여기에 좀 더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고요. 통합당에서 최근 일부 내용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어쨌든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소식 전해드리면서 불교계에서도 나서도 스님들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차별금지법 개정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국가인권위에서도 네. 나서서 오늘 뭐 박병석 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오늘 전달할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권위도 나서고 있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15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15차례나요? 예, 15차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매우 무르익었는데 어쨌든 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마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21대 국회에서 이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참여가 미비해서 동참을 과연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들 보십니까? 정치인들은 아마 몸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찬성하는데 이름을 올리는 순간 엄청난 압박이 오기 때문이죠. 반대하는 어떤 네. 세력이나 사실은 과잉 대표된 어떤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천신만고 끝에 발의는 했지만은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우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국민인식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젠가는 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끼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한 10명 중에 9명. 많은 숫자인데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또 차별을 받는 약자가 될 수 있다.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핵심 고리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거예요.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없던 동성애가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성적 지향 이런 문제는 사실 이성이나 논리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현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냐 아니냐 부도덕하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이냐. 이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내가 몸은 남자지만 여자라고 느낀다든지 그 반대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동성일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부도덕하다고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적 지향이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좀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장양 정의당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10명을 대표해서 추가된 내용이 병력 또는 건강 상태를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됐잖아요. 뭐 본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앞으로 또 있으니까요. 감염병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양 의원이 이런 심정을 밝혔네요. 드래곤볼을 모으는 마음으로 공동 발의하실 의원들을 찾아대고 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하기 위해서 드래곤볼을 모으는 심정이 됐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많은 의원들이 좀 관심 갖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등 증진법을 하자라는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했었죠. 예. 특정 집단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좀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